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를 좀 해서 슬라이드가 많은데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사회 속에서 살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 살림 이전에 흡수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흡수원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수원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 에어로졸 또는 전구물질을 흡수하는 모든 과정 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이러한 흡수가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 지구적으로 어디서 배출이 나오고 어디서 흡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크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거는 뒤에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배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양, 온실가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흡수 부분이 있는데 랜드 부분과 오션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 배출에 대한 규모 그리고 흡수에 대한 규모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오션 부분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에서 흡수에 대한 것으로 처리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IPCC에서 2019년도에 발행한 토지 특별 보고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산림과 농업에서의 배출량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의 배출량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520억 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산림과 기타 토지이용 변화 쪽에서 배출되는 게 58억 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한 10% 이상, 11% 이상을 지금 그 산림과 기타 토지 부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이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흡수원에서 흡수량이 110억 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산림과 기타 토지에서 흡수하는 양의 2배를 흡수하고 있고 농업까지 포함한 양의 대부분을 이제 흡수량으로 커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배출량에서 흡수원,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랜드 부분인데 토지 부분의 흡수량만 가지고도 배출하는 양의 많은 부분, 10% 혹은 20% 이상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토지 특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배출량이 그럼 공간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정주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전체 육상 토지 부분에서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체 배출량의 77% 농지 경작지 초지를 빼고 그냥 인위적인 배출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전 지구 배출량의 77%를 저기서 배출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는 감축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어디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서 흡수량에 대한 것을 포텐셜을 더 키워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크리스티나 피게레스가 UNFCCC 사무총장을 6년 역임하면서 파리 협정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도출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쓰셨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0가지 활동에 대한 것 중에 그 산림 나무 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고 지금 긴급하고 간단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 심기는 아주 오래된 탄소 흡수 기술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나무는 대기로부터 CO2를 흡수하고 다시 이제 배출됐던 탄소를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림으로써 기후 변화를 초래한 과정을 완벽하게 거꾸로 돌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 기후 변화를 수십 년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나무 심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NGO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GO들이 그린워싱에 대한 것을 되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NGO들이 이런 MBS 활동, 자연 기반의 감축 활동, 흡수 증대 활동에 대한 것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산림으로부터 경작지, 주거지를 통해서 도시를 통해서 저기 이제 바다까지, 오션까지 흘러가는 공간적인 흐름을 이제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MBS로 지금 담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IPCC에서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축 부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고 하는 CDR 체계에 대한 분류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랜드 파트도 있고 오션 파트도 있고 지구 화학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 파트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분류한 분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나무 심기, 바이오차, 혼농임업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제 MBS에 나온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오션 파트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뭐 해양 시비화라든지 알카리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NGO 쪽에서는 활동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고 IPCC는 활동 종류와 과학 기술을 통한 정량적인 평가량에 대한 것을 잠재량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도 적용이 됐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한 잠재량을 정량화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합의된 방법론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IPCC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집단이 지금 IPCC인데 그 IPCC에서 이러한 CDR 활동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흡수원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얘기를 할까? 예, 교토정 기후변화와 교토정서 이럴 때까지는 감축량에 대한 것을 줄여라라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근데 파리 협정은 목표가 뭐죠?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온도의 상승을 2도씨 이하로 현저하게 낮출 것, 그리고 1.5도씨까지 노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정량적인 건 아니에요. 보다 정량적인 목표는 파리협정 4조 1항에 있습니다. 파리협정 4조 1항에서는 금세기 하반기까지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별로 정량적인 게 다 매칭이 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배출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쇄하는 것으로 흡수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카본 뉴트럴하면 우리 그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죠. 넷제로를 달성하면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카본 네거티브, 역배출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어프로치에서 흡수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카본 뉴트럴과 역배출 사회에서 흡수원은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나 카본 네거티브에서는 흡수원과 그 대기로부터 직접 포집할 수 있는 DACCS 기술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흡수원이 지금 파리 협정에서 목표 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흡수원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산림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흡수원이죠. 우리나라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산림을 포함한 토지 부분, 룰루CF 부분은 현재 배출원입니다. 아폴로 부분에서 농업과 포함한 거지만 전체 배출량이 130억 톤. 그래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2%, 23%가 땅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0으로 만들고 바꾸어서 흡수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전환을 해야 된다. 전 지구적으로. 근데 이제 그 룰루CF 부분에서도 그러면은 산림만 보면 산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산림 전형 디포레스테이션과 황폐화 포레스트 데그레데이션에 대한 배출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4억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줄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라는 거죠. 이것만 줄여도 전 세계 배출량의 11%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디포레스테이션만 막아도. 파리협정 5조에서 산림, 레드 플러스나 이런 것을 포함한 흡수원을 하나의 독립조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출되는 거 그리고 산림이 전용되고 황폐화되는 것을 그럼 어디서 우리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 배출량을 지역적으로 나누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미도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배출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지역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들을 다 개도국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개도국은 지금 국가적인 배출량의 현황이 농업과 토지 부분에서 전체 배출량의 90%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막기만 해도 이들 국가의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NDC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전에도 러프하게 보던 것들인데 최근 AR6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좀 더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기후변화 협약은 이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개도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이 UNFCCC의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입니다. 약 10년 동안 협상을 통해서 2013년도에 이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체계가 구축이 됐고 UNFCCC 사무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감축 실적에 대한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UNFCCC의 차원에서의 국가 수준 프로젝트 레벨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레드 사업은 이미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UNFCCC 차원에서의 바르샤바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레드 사업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탄소 배출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프로젝트나 그냥 중국가 단위로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바르샤바 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이
65개국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축 실적을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는 국가는 17개국이 됩니다. 근데 이 단 17개국의 감축 실적이 총 감축 실적이 114억 톤, 연간으로는 약 9억 톤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그것을 상회하는 감축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포텐셜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개별 국가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UNFCCC 차원에서의 레드 감축 실적이 10년 동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연간 9억 톤이다. 근데 그것이 단 17개국의 감축 실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국가가 약 70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 17개국이 보이는 성과가 저 정도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저 연간 감축 실적이라는 부분이 더 우상향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레드 플러스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인지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에서도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한적인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산림 전용과 그 황폐화를 멈추고 회복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적인 시한을 203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개도국한테는 조금 도전적인 기한이 되게 된 기한이다라고 보시고 약간 딜레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조금 딜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흡수원과 산림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좀 리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대한민국 산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많은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관련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공적인 국토 녹화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IPCC 제6자 평가 보고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종합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대단히 임팩트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IPCC는 이제 표지도 커버 사진도 대단히 신경을 쓰는데 유해성 의장님 이제 마지막 성과물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진을 그 중요한 보고서의 표지로 이렇게 내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국토 녹화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진이 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국제 보고서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국토 녹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국토 녹화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런 국제사회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입니다. 아포코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만든 국제기구 GGGI와 함께 아포코가 우리나라가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산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고요. 현재 16개국과 기후변화 대응 플러스 산림 관리 능력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사업을 크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NFCCC의 이제 옵저버 기구로서 자격도 획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인데요. 거기서 2011년도에 10차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개최를 했었고 거기서 창원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재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막화 방지 협약의 가입국들은 창원 이니셔티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사업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창원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CCD에서 이제 개발한 랜드 데그레이션 뉴트럴리티
토지 황폐와 중립이라는 부분은 지금 SDG의 목표 15의 3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원 이니셔티브도 우리나라가 주창해서 만든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SDG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불인데요. ICT 기반의 통합적 산불 대응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개도국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산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을 때 대단히 강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이 산불 대응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보 시스템부터 관측, 예방 시스템, 그리고 그 진화 시스템, 사후 보건 시스템까지 일련의 이제 통합적인 대응 체계에 대한 것들을 대단히 배우고 싶어 하고 있고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단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뭐 작년에 캐나다 산불이 되게 크게 났었는데 거기에 우리 산림청에서 대한민국에서 산불 진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국제기구의 통합 산림 위험 관리 메커니즘 어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런칭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원해서 런칭을 했고 이를 통해서 산불이나 병해충 이런 통합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도국들이 대응해 나갈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국가산림위성입니다.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영상에 대한 것은 영상도 자원이어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비싼 가격을 요하게 됐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제 산림 위성을 이제 발사함으로써 5m급 해상도의 영상을 3일마다 전체 한반도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이 지나가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정보를 3일마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 사실 후반부에 여기서 쭉 가는 이러한 현황이라든지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가산림자원조사는 5년에 한 번 전체 국가에 대한 산림 통계를 만들게 되는데 영상으로서는 이제 면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며칠 만의 주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상이 만능은 아니어서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조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영상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림 전용 영양 확대에 대한 것인데요. 배출량 말고도 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그림 한번 봐보시죠. 업자들이 뭐 계약을 하고 산불을 내고 거기서 방목을 해서 고기를 공급하고 그것을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먹는 이제 시민은 트윗을 날리죠. 프레이 포 아마존. 아마존을 불태워서 생산한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마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트윗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민은 이 고기가 아마존을 불태우고 만든 소고기로 만들었다는 걸 알까요? 저도 뭐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 패티의 원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의 산불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기 때문이었다. 미중 이제 고기 생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입하는 소고기의 루트가 브라질로 좀 바뀌게 됐는데 브라질에서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산불을 내고 방목을 해서 콩과 대두와 소고기를 수출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아마존은 이제 브라질은 레드 플러스에 대해서 되게 선구적인 국가여서 REDD 플러스의 협상이 시작되는 2005년, 6년, 7년 이때부터 산림 전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소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2019년 경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대통령께서 경제 발전 중심의 정책을 핌으로써 아마존 산림 전용에 대한 부분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재작년에 룰라 대통령이 이러한 트렌드를 만들었던 대통령이 다시 이제 재선이 돼서 앞으로의 추이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전용이라는 방지라는 정책이 지금 여기서 이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트렌드의 하나가 디포레스테이션 프리 무역입니다. EUDR도 산림 전용을 앞의 사례와 같이 산림 전용을 일으키고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들로 소고기도 있고 파모일도 있고 대두, 콩이나 커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 EU에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대화가 이제 팩트 다이얼로그나 IPF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재에 대한 것은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에 대한 것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그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림 전용과 무역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후 변화 어떻게 저희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아시죠? 여러 가지 이제 산업가스, 오존층을 파괴한 산업가스를 줄이자라는 이제 국제 협정인데 198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산업가스를 쓰는 국가들은 선진국이었겠죠. 몇 개국이었을까요, 대략?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안엑스 1 국가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러면 40개국 정도인데 40개국 정도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노력을 했을 때 나사가 오존층이 조금 회복이 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그때 WWF 세계자연기금에서 이러한 기사를 바로 냈습니다. 오존층은 됐는데 다음은 기후변화는 될까? 라고 퀘스천을 보냈어요. 희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2023년도에 UNEP에서 오존층에 대한 과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 중이고 2040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40개국이 한 20년 넘게 노력하니까 이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도 이제 뭐 교토 체계도 있었지만 40개국밖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근데 파리 협정은 약 200개 국가가 이제 감축에 대한 노력을 다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이 2030년까지로 끝나진 않으니까 2040년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가 2050년인데 20년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전 세계가 다 할 때 우리는 저러한 기사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